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박문신 SBS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문신 위원께 여쭐게요.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이 내일 오전에 다시 소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재소환은 사실상 예고됐던 일입니다. 어떤 걸로 추정이 가능했었냐면은 그제 이제 1차 소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특검이 준비했던 질문을 다 물어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조사를 다 끝내지 못했다. 추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소환을 이미 시사했던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걸 내일 이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9시 반까지 정해서 이제 확정 발표한 거고요. 좀 눈길이 가는 대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특검이 이걸 발표하면서 그 2차 소환 때는 포토라인에서 언론 접촉을 하는 대신에 조사실로 직행하기 바란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아마 왜 그런 얘기를 덧붙였을까요? 특검을 해서 이제 출두할 당시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지지자들이 장미꽃을 던지고 김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흔들고 이랬던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좀 불쾌감을 좀 표시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그만큼 특검과 김경수 지사 측 간의 어떤 신경전, 기싸움 이것이 그만큼 치열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기자하면서 취재했던 경험에 의하면 검찰이나 특검이 누군가를 부른다. 참고인은 그야말로 수사자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만 사실 피의자 신분인, 더군다나 뭔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힘이 세다라고 세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모든 걸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인 수순으로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경수 지사는 왜 월요일에 소환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할까요? 근데 그거는 특검이 얘기한 대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 100장 정도의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그 12시까지 다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12시 정도 됐을 때 김경수 지사한테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상의를 했고 김 지사가 다시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조율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김 지사가 9일까지 휴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중에 본인 입장에서는 경남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 휴가로 처리를 하고 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9일까지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이 검찰 조사를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의 조사 핵심적인 대상 뭘까요? 두 가지라고 하는데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그렇죠.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킹크랩이라는 이런 불법 댓글 이 프로그램을 알았는지 결국 그 시연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못 봤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킹크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부분이 핵심인 거고요. 그래야지 공모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본인이 다음번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도와달라. 그 대신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주겠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됐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1년도 훨씬 더 전의 얘기인데 그 선거가 있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겠느냐. 그리고 지사 출마 자체가 워낙 늦게 정해진 건데 그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의 재소환이 이번 특검팀 성패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요. 사실은 지금 3분의 2가 지났는데 시작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지금 김경수 지사로 모든 초점이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혐의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적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면은 특검 자체의 존립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변곡점이고 그 다음에 할 일도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 뭐 지금 민정비서관이나 정무비서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굉장히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게 권력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뭐 자유롭게 수사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김경수 지사도 지사지만 사실 지금 청와대 그 핵심에 있는 민정 정무비서관도 폭넓게 이게 관여된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한번 부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고리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에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다시 부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김우석 부소장 얘기할 때 나오는 저 영상 말이죠. 조금만 뒤로 돌렸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 조금 전에 박문신 위원이 얘기했던 그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 다시 소환될 때는 김경수 지사가 포토라인에 서지 말고 바로 조사실로 직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조사 마치고 어제 새벽에 나오는 장면인데 기자들 질문을 조금 받고 나가다가 김경수 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바로 지지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악수도 하고 또 지지자들은 김경수 지사님 힘내서라고 외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특검팀이 좀 신경이 쓰였나 보죠? 어떻습니까? 박문신 의원 보시기에? 아무래도 저기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은 피의자가 이렇게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는 대부분의 피의자 심지어는 참고인들조차도 가급적이면 검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거나 그냥 원칙적인 답변만을 하고 조사실로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그런 상례하고는 조금 좀 다른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특검이 얘기한 거하고 김 지사 측이 얘기한 거가 좀 달랐어요. 특검 쪽에서는 김 지사가 그걸 요청했다. 그러니까 그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잠깐 그러니까 원래는 포토라인도 아니고 그냥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취재 기자들 양해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김 지사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진실 공방.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번에 이제 특검 쪽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서 그냥 포토라인에 다시 서겠다는 입장인 건 같고 그 대신 사진 촬영은 하되 조사실로 가겠다. 질문은 안 받고 이렇게 이제 특검 쪽에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조사를 받고 나면 사실 조사 받았던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그 부분을 갖고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조사 받는 방식을 가지고 출두하는 방식을 가지고 약간 서로 기싸움을 하는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검팀에서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니까는 우리는 포토라인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김경수 지사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들어올지 포토라인에 설지는 김경수 지사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서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 보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 재소환과 관련한 특검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박상윤 특검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얘기입니다. 아직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하루에 맞춰지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김 지사한테 이러한 얘기를 어제 했고 김 지사가 이를 수용을 해가지고 어제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소환할 당시 배제 신문 예정이신가요? 그거는 추가 소환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 신문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에서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핵심 사항 조금 전에 이수기 위원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계속 특검에서 얘기하는 게 진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진술 확보된 것에 대해서 그제 이제 김경수 지사 소환 1차 소환 때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테고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보된 진술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답변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검이 바라보는 허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추가적인 어떤 증거 제시 뭐 이런 수순으로 이제 공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 남는 것이 어떤 진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이 성사될지 여부 이것이 아마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금 저 대질 신문 가능성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드루킹과 그 일당의 진술과 주장과 주장이 지금 예, 맞붙어 있는 진술과 거죠.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가 서로 안 맞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 가령 킹크랩 시연회 때 뭐 드루킹과 그 같은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은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경수 지사는 그 자리에 나는 간 적이 없다.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이런 부분들 나중에 내일 조사해서 나중에 특검이 신병 처리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질신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사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확실하게 물증이 명백하게 뭐가 나오는 게 아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뭐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현재 특검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역시 USB도 있지만 결국은 증언들이에요. 증언들이 일관되게 돼 있으니까 이 증언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김경수 지사의 그 증언과 이걸 맞춰봐가지고 혐의를 입증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은 대질 신문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유일한 증거를 어떻게 쿠킹을 해가지고 제대로 기소를 할 때 활용할 것이냐 또는 영장에 치는 여부에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조사에서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지는 쟁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건은 과연 특검이 이른바 스모킹건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검찰이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한 번 처음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내놓고 그 사람이 진술을 하게, 그러니까 자백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번 1차 조사에서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나중에 그 거짓을 입증하는 쪽으로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2차 소환 때 이제 그 증거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질신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검에서는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처럼 주장이 맞붙어 있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면서 그 사이에 허점을 이제 보려고 할 텐데 네. 근데 문제는 드루킹이나 김 지사 쪽에서 불편해할 경우 이제 이 부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 지사는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할 텐데 드루킹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본인의 이 유불리를 판단해서 이 대질신문에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과 가시밭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걸어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 위에 놓인 장미꽃. 그 꽃에 담아주신 마음들을 가슴에 꼭 새겨두겠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아마 김경수 지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겨냥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알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 김경수 지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편법, 불법을 선택할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내일 김경수 지사 재소환하고 나서 과연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SBS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회가 별 의미도 없는 항소를 결정했다, 사실상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SBS 기자들의 보도 내용이 맞았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특활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항소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것을 바로바로 공개를 해는 그러니까 오늘 사용한 그 특활비를 뭐 내일이나 뭐 일주일 후에 공개하라면 공개를 해야 되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일단은 항소를 해놓고 고조를 맞춰가면서 이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것을 국회가 먼저 이런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제도 개선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국회 대변인 스스로 이계성 대변인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데 대변인 되자마자 또 큰 일을 또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가만히 들어봤더니 시간 벌겠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국회 대변인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좀 같이 좀 혼재돼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19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이제 항소 아니겠습니까? 20대 국회도 특수활동비, 예비비, 국회의장단 또는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항소하겠다 하는 건데 항소 시한이 모레까지입니다. 8월 1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한다면 내일 또는 모레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우선 시간 벌기 차원의 항소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활비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모양새로 좀 하고 싶다. 법원의 결정에 떠밀려 가지고 간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니까 국회도 이러이러한 제도 개선에 기초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국회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취지가 좀 같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특수활동비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원 최종적인 판결까지 고등법원 판결 나온다고 해서 또 공개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18대 19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기까지 대법원 판결 나오기까지 3년이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시간 벌기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저 중에서도 2016년 지금 하반기에 거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가 다 현역 의원들 아니냐. 현역 의원들의 내용을 좀 다 까는 거에 대한 불가피함이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곧바로 해야 되는 일이 그 현역 의원들이 깜깜이 돈 갖다 썼던 그 대목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아까 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국회에서 지금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 개선 소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특활비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그 특활비 폐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11명만 이제 서명해서 겨우 그 10명을 넘겼는데 그 특활비 폐지와 관련된 법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생각하기에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할 것 같습니까? 항목을 바꾸긴 하겠죠. 지금 폐지는 안 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과연 특활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느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게 편법적으로 특활비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뭐 경조사비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으로도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항목은 필요해요. 그러나 특활비라고 하는 명목보다는 뭔가 이걸 양성화시켜가지고 좀 제대로 된 항목으로 좀 바꿔야 하는 그게 시스템 그 특활비 제도 개선을 위한 뭐 제도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운영이 사실은 굉장히 편법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걸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이걸 무작정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제대로
꼭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국회의장이 어디 가면서 뭐 지출을 함에 있어서 그쪽 피감 기간 돈도 못 쓰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격려를 안 하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항목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들을 기재부에서도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안착되는 이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편법을 고치기 위해서 또 꼼수를 얘기한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거는 공개해놓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떳떳한 일이지. 뭐 현역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회피하는 것들은 좀 국민이 지지를 받기 어렵다. 영수증이 없는 그런 특활비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사실 영수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업무 추진비로 성격이 바뀌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런 예.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안 받겠다. 전혀 이제 어떤 형태든 안 받겠다. 여기는 정의당은 이미 그런 거고 그렇게 정의당은 아예 했었고요. 폐지하겠다는 예.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영수증이 없는 특활비는 안 받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있는 거 받겠다는 거고 그런 걸로 보아하면 지금 민주당은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아하면 어쨌든 성격이 좀 바뀌어져서 그리고 대폭 축소되는 쪽으로 아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수활동비. 사실 국회의원들은 뭐 내심 서운하거나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놔두고 왜 우리 갖고만 그러느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이런 특수활동비까지 포함된 예산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곳이 국회입니다. 자기들 쓸 돈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0대 국회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그 이유가 최종적으로 그런 결단까지 내린다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고 결국 시간 벌기라는 꼼수로 드러나게 된다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은산 분리라고 하는 규제 개혁 방안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나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 안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은행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이른바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은산 분리 규제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해 놓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붉은 깃발법 이런 규제 때문에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과 미국에 밀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부적절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같은데 은산분리가 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됐을까요? 사실 이 사례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 붉은 깃발법. 이것들은 학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들었던 예시예요. 그것들을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 얘기를 다시 쓰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 십상한 얘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방향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격려를 해줄 부분이 있다. 결국은 끝까지 이념이나 말을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자세지 정치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사구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민생에 정말 그 적합한 그런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어느 정도 균형감을 잡기 시작한 것들은 굉장히 높이 사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좀 균형을 잡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방향을 잡고 야당에서도 뭐 힘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번 기회에 좀 규제도 혁신하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야지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고 그래야지 여권에서도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내부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어떻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진영 내에서도 좀 자멸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방향들은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내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방향을 잡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인터넷 은행에 국한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프라인 점포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은행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을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터넷 은행에 국한하긴 했지만 은산 분리 규제 이거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과연 무엇이 쟁점인 겁니까? 왜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거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까? 이 은산 분리 말 그대로 은행과 그 산업의 분리거든요. 예. 이것이 현재 규정은 이 은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 못 갖는다. 특히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 이상 못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의 취지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흔히 핀테크라 그러죠. 그 파이낸싱의 그 FIN 앞부분을 따서 핀테크라고 하는 건데 이런 흐름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 논란이 이러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이 의미 있는 또 그리고 이례적인 것은 이 은산분리라는 것 자체가 정부, 청와대, 여당 내에서 각각의 책임자들이 다 말이 다를 정도로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공약 때 보면은 은산분리 이거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얘기했다는 것. 예.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고 이례적인 그런 대목이고 이 지점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논란이 생기는 거죠. 특히 같은 지지층 내에서 기존의 은산분리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그룹들 그게 진보 진영 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정의당에 가까운 그 정파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참여연대 쪽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어제도 이미 그 정의당 그리고 참여연대 경실련 이렇게 합동으로 한 토론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이미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야 간의 논란이라기보다는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논란에 대한 그 촉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될지 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날지 이것이 지금 관심사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선 공약을 깼느냐 안 깼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여권에서는 대선 공약을 깬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청와대가 해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는 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가 그래서 대선 공약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현행 인터넷 전문 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가진 걸로 하면은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공약을 깬 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진입 장벽을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후 규제를 하겠다라는 또 다른 맥락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라는 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사실 좀 약간 애매한 대목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공약을 깨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기한 대로 그 구체적 의미 대기업이 이 금융을 사금고화하는 부분을 막는 부분은 2중, 3중으로 장치를 하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 대신 지금 이 은산분리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라는 이유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도 뭐 대출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송금 수수료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24시간 거래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은행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주택담보대출만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는 네. 신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도 잘 안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매기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거는 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례법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특례법을 만드는 거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조속히 은행법 바꾸자 이렇게 화답하고 나섰는데 정의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혁신 IT 기업에 재벌, 대기업이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놓고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답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오시는데 이정미 대표에게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